이건요, 트럼프 머릿속을 저희가 살짝 들여다보고 닫은 거랑 마찬가지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거리에 있는 공군기지 하나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베이징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군 기지들을 트럼프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글로벌리스트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사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 www.sanctionlab.com에 오시면 트럼프 라이브라고 저희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문을 올리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이 좀 드러나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라 이번에 또 말을 했는데 중국과 1시간 거리, 전투기로 1시간 거리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이 드러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가까운 미군 기지를 뺄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를 굉장히 압박하고 심지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정권 교체까지 얘기할 정도로 압박하고 있지만요.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눈은 중국으로 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빨리 휴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협박했는데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볼 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실마리가 하나 있거든요. 오늘 그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등 관세 정상 시행, 그다음에 세율 조정은 없다 이렇게 말한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대만 TSMC의 미국 투자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때 TSMC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 애플도 얼마를 한다, 혼다도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을 거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 비판을 하는데 보면 독특한 요소가 있는데요. 거기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독특한 말을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관을 모스크바와 일치시키고 있다는 크렘린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이스라엘 하마스 테러 공격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인플레이션도 없었을 거라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마지막에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닌데요. 아프가니스탄 철군도 지금처럼 끔찍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군 자체가 아니라 철군 방식이 엉망이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포기한 바그람 공군기지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바그람 공군기지는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설명하는데요. 이 공군기지는 중국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시설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바그람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실수이며 미국의 큰 손실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맨 처음 말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공식화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자기는 바그람 공군기지는 지켰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바그람 공군기지가 왜 중요하냐? 중국과 1시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본인 입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지난달 26일 일론 머스크가 처음 참석한 강요회의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춰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바그람 공군기지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백의 에이커 규모의 대형 기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조그만 공항에서 철군을 시도하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됐다. 바그람이 아닌 딴 데서 철군을 시도하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됐다. 저는 그에 관여했던 인물 대부분을 해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바그람 기지를 되찾을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대통령일 때도 1기 때도 우리는 철군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주둔 병력을 5,000명까지 줄였다. 아프가니스탄에요. 하지만 우리는 바그람 기지는 유지할 계획이었다. 아프가니스탄 때문이 아니라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바그람은 중국의 핵미사일 제조시설에서 정확히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지금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그람 기지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누가 그 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그 기지를 차지했습니다. 바이든이 그것을 넘겨줬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는요. 우리 평택 미군기지나 군산에 공군기지들이 있습니다. 이 공군기지의 거리가 정확히 중국과 비행기로 1시간 거리입니다. 베이징까지 전투기로 1시간 거리에 있거든요. 이걸 따져보면 트럼프도
말로는 철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철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건요,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을 하더라도요, 트럼프 머릿속을 저희가 살짝 들여다보고 닫은 거랑 마찬가지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거리에 있는 공군기지 하나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베이징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군 기지들을 트럼프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건 그 속마음을 살짝 들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번에 앞으로 방위비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철군이나 이런 걸 들고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을 봤을 때는,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봤을 때는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중국을 포위하는 거라는 게 드러난 거고요. 물론 이거는 뭐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중국의 핵심부와 단 1시간 떨어져 있는 미군 기지를 미국이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이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한은 주한 미군 기지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방위비로 압박하더라도 우리에게 상당한 레버리지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일기 때와는 또 다른 양상이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더 달아올랐고요. 중국이 딥시크나 뭐 반도체나 이런 데서 기술을 더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전방위적인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 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한국의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물으면 제재 해제는 없다고 계속 말을 해왔는데요. 근데 최근 보도들은 보면 백악관이 휴전을 위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제한다고 해도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바로 도움이 되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제재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각국의 러시아 제재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도 서방에 맞춰서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 해제한다고 다른 나라들이 막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제재 해제를 하면 유럽도 따라가고 일본도 따라가고 했지만 이번엔 전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제재 해제를 한다고 유럽이 바로 따라가느냐? 물론 시간을 두고 전쟁이 해결되면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푸틴에 대한 어떤 유럽의 종합적인 판단이 서야 뭐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기사를 보면요, 로이터 통신이 4일 보도한 겁니다. 백악관은 국무부와 재무부의 특정 기업 및 러시아 올리가르히에 대한 제재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러시아와 휴전을 할 때 뭔가 당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근을 주기 위해 이런 제재 해제를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특히 개인에는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올리가르히들과 이 친분이 있다고도 자랑을 여러 번 했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말한 500만 달러짜리 영주권을 살 거다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리가르히에 대한 제재 해제도 이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제재 해제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일부 조치는 행정명령으로 즉시 시행 가능하지만 특정 제재 해제는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행정명령으로 하는 것보다 미 의회가 하는 제재가 요즘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법률로 정해놓은 거는요, 사실은 미국의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사실 우리나라의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게 있어서요, 60% 이상이 동의해야 되는데 어느 정당도 60% 이상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 다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협의가 돼야 되고 합의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제재는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또 러시아 제재가 일부 해제된다고 해도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로 바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은데요. 그 이유는요, 러시아가 지금까지 서방 기업들을 압류하거나 자산을 몰수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또 잘못 들어갔다가 상황이 악화돼서 또 자산이 몰수될 수 있잖아요. 푸틴 정권은 그대로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로 인한 정권이 바뀌거나 또 서방의 정권, 트럼프 정권에서 다른 정권으로 바뀌면 또 다른 제재가 가해질 수 있고, 그러면 자산에 대한 몰수가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한 미국 기업이 소유한 러시아 최대 통조림 생산업체를 임시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상 국유화 조치라고 합니다. 또 독일 유니퍼, 프랑스 다농, 덴마크 칼스버그 등 서방 기업들 또한 유사한 조치를 당했고 기업 자산도 압수돼서 친정부 인사들에게 재매각되고 재배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요, 이미
서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서방 기업에 대한 자산 몰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갖춰 놓았기 때문에 언제든 진출한 기업들의 자산이나 경영권을 그냥 강탈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기업들이 쉽게 진출할 수가 당연히 없는 거죠.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해제를 하면 러시아 경제의 숨통은 트이겠지만요. 서방 동맹국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EU에서 반대를 하면 기업들이 또 쉽게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 미국이 물론 큰 시장이긴 하지만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재 해제를 한다라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두고 종합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사기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코인이나 뭐 이런 금융사기, 로맨스 스캠 이런 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전년 대비 무려 7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사실 이런 규제가 굉장히 엄격한 나라로 유명한데요. 그런 나라에서도 1조 1,900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손실이 났을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뭐 핸드폰 문자 메시지나 SNS를 통한 사기에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이요,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 사기에 대한 연례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사기로 인한 총 손실이 11억 싱가포르 달러, 약 1조 1,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6%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암호화폐 사기 손실이 전체 손실의 24.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사기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연령대로 보면요, 사기 피해자의 70.9%가 50세 미만이었고요. 반면 65세 이상 피해자는 전체의 8.4%에 불과했지만 1인당 평균 손실액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요즘 사기의 특징은요, 젊은 사람들을 겨냥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을 겨냥해서 한 번에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아니면 코인으로 대박 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기가 11,665건으로요.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거 너 줄게, 이걸 싸게 팔아줄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사기에 대비하려면 정말 금액이나 이런 게 터무니없거나 낮게 책정돼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한번 대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기를 막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직접 돈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업체에 돈을 보내가지고 물건을 배송받거나 이런 중간에 에스크로 서비스라고 하죠.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 전체 사기의 82.4%가 피해자가 직접 이체한 사기로 나타났거든요. 이 사기범들은요, 피해자들이 직접 돈을 붙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사기범이나 어디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이 자기한테 직접 송금하라 그러면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절대 보내지 않고 은행이나 이런 에스크로 계좌를 하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는 것이 이 같은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